자, 이번 시간은 보험 및 은퇴 설계, 그죠? 예, 자산관리 기본 지식 쪽에서 저를 뵀을 텐데,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과목이죠? 보험 및 은퇴 설계. 어차피 자산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다 알아야 돼요. 보험도 알아야 되고, 세금도 알아야 되고, 민법도 알아야 되고, 투자도 알아야 되고, 부동산도 알아야 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목에 다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저랑 같이 이제 얘기 나누실 게, 보험 및 은퇴 설계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같이 이제 한 11차시 정도에 걸쳐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목차 쪽을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보험 설계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위험과 보험이라는 게 나와서 보험이 과연 뭐냐? 이게 왜 하는 거니? 뭐 이런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파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에서 생명보험, 재산보험, 손해보험.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보험이라는 모르죠.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뭐 이러면은 간병보험 이러면 이제 아실 텐데 그건 이제 제3보험이라는 분류로 이제 빼놓고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제 실손보상의 원칙. 그래서 이중지급을 제한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보상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좀 나오게 돼요. 사실 자보 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조금은 복잡하기는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 수준? 그 정도면 크게 뭐 시험에서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적보장제도와 보험 세금 관련 부분으로 해서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이제 4대 보험 관련한 부분들,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그래서 산재보험.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이제 4대 보험 중에 두 가지죠, 그렇죠? 이제 실업이나 이제 국민연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은퇴설계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험 관련 세금, 보험 관련 세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비과세에 포커스를 맞춰서 과거에 얘기를 많이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비과세 한도가 굉장히 줄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액공제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보험 상담과 프로세서 해서 이제 그 고객 접근하는 자산관리 기본 지식 앞쪽에서 봤었던 고객 관리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내용은 조금 다른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는 우리가 프로세서 6단계 프로세서였는데 여기는 5단계 프로세서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교가 가능해야지 각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보는 거예요. 은퇴 설계. 은퇴 설계는 기본적으로 은퇴 환경이나 이런 부분, 저출산 고령화, 뭐 장수 리스크, 뭐 이런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퇴 그래파스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립과 인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적립을 얼마나 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분배, 그렇죠? 잘 나눠서 쓰느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과 이제 부동산과 은퇴 설계, 뭐 여기서 이제 리버스 모기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뭐 주택의 다운사이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웰다잉까지 하고 연령대별 은퇴 설계에서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설계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들. 이건 굉장히 뭐 단순한 얘기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적연금, 뭐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영연금, 특수직영연금 제도라고 하는 직영연금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연금 얘기한다고 보시면 공무원, 군인, 사학, 별장우체국연금 그거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사적연금 제도는 뭐 퇴직연금하고 기인연금 제도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타연금 제도 나오고 은퇴설계 프로세서 나오는데 가까이 여기서는 프로세서가 이제 3단계로 나눠지죠. 그렇죠? 3단계. 그래서 고객과의 프로세스에 대한 개요에 보시면 1단계 관계 정립과 정보 수집, 그 다음에 분석과 제안, 그리고 실행과 사후 지원. 그러면 우리가 자산관리 기본 지식에서 자산관리 쪽에서 6단계 프로세스였는데 보험 설계에서는 5단계 프로세스예요. 근데 은퇴 설계에서는 3단계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 2단계를 한 단계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뿐이 없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흐름만 제대로 알면 세 문제를 다 맞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문제가 그렇게만 나와준다면.
자,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보험 설계입니다. 위험과 보험, 그 다음에 보험 상품의 이해,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자, 학습 개요 쪽을 여기는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학습 개요 쪽. 자, 보험은 우연한 사고, 요거 중요하죠.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결합하여, 요것도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결합, 십시일반이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격출하여, 그래서 공동의 준비 재산을 마련하고, 불의의 사고, 우연한 사고, 불의의 사고, 그렇죠?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경제적 손해를 보전시켜 안전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기서 이제 보험은 사행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손실을 보전시켜 주는데 그 보전시켜 주는 데 있어서 약간 더 보전시켜 주는 경우도 이제 생기게 되니까 사행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가서 다 배울 거야. 그렇죠? 사회적 경제 준비 제도이다. 그래서 위험 관리 과정에서 위험의 역할과 의미를 확인하고 위험 처리 방법, 위험을 보유할 건지 아니면 아예 이전해 버릴 건지 뭐 이런 부분들, 이를 통해서 위험 유형별 보험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보험의 기본 원리, 그리고 보험료의 구성 원리,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자.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다 시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다 문제화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음 중에서 보험의 구성 원리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에 보험료의 기본 원리를 적정하지 않은 것은, 보험의 기본 원리를 적정하지 않은 것은, 보험료가 구성되어 있는 요건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보험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맞느냐 틀리느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씩 보죠. 자, 5페이지 5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보험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자, 우연한 사고여야 돼요. 우연하게 나타나야 되죠. 분명히 알고 있는 사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생명보험 같은 경우엔 사람은 분명히 사망을 해요. 그렇죠? 이건 필연이에요. 이건 우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망을 해요. 그렇죠? 근데 뭐를 몰라요?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확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또는 주택, 화재가 언제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우연히 사고가 나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해야 돼요. 보험은.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연히 발생했는데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면, 그렇죠? 보험을 들 필요가 없겠죠.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그래서 다수가 동질의 위험을 부담하는 모집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십시일반 조금씩 낸 돈이 커지는 거고요. 그 중에서 누군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로 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 부분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합리적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분담금이 보험료를 격출해서 공동의 재산을 마련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보험료를 받고요. 지급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거죠. 그죠? 경제적 손실을 보전시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제 준비의 사회적인 형태다. 자, 보험의 필요성을 몇 가지 나오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보죠. 두 번째, 가장이 사망한다면. 두 번째, 질병이나 상해, 화재, 그 다음 사업체 배상 책임 사고 등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 사태에 대비해야 된다. 세 번째, 자녀의 대학 교육비나 생활자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보험이 보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두 가지가 이제 같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의 교육비나 뭐 이런 자금들은 보장성 보험에서 커버하는 거고요. 질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저축성 보험에서 커버하고 그런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장성 보험에서 커버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기본적으로 보험은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보장성 보험도 필요하고 저축성 보험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보험도 거래해야 되고요. 그다음 화재보험도 손해보험도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라이프 사이클이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라이프 사이클에는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는데 패턴이 나타나는데 동시대의 사회 구성원들은 수명이나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조건뿐 아니라 취학이나 취직, 결혼이나 퇴직 이런 게 좀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죠. 비슷한 흐름을 갖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회의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에는 가족 생활에 중요한 사건이 표현되며 이러한 사건들을 확인해 보는 것은 가계의 합리적인 소비와 지출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확정적 사건들이 있어요.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 교육이나 결혼, 자신의 정년. 임의적 사건이 있죠. 자동차를 사거나 해외에 고가 여행을 가거나 골프 여행권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 요거는 뭐 확정적인 건 아니죠. 불확정적인 위험이 있는데 인적 위험으로는 조기 사망이나 장기 생존.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질병과 상해. 그다음에 실업. 재산 위험으로는 뭐 화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 손실. 그리고 배상 책임 위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에 따른 배상 책임. 직업 또는 사회 활동에 따른 배상 책임, 일상 활동에 따른 배상 책임. 그래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부분은 위험이라는 건 간단히 보면 이런 거 보셔도 돼요. 이런 게 주로 이제 어떤 보험으로 주로 되느냐면 이건 이제 특약으로 많이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카트 운행할 때 카트 이렇게 끌고 가다가 뒷사람이 이렇게 발꿈치 꽉 해서 다쳤어요. 그래서 그거 물어드릴 때 그때도 그 배상책임 보험으로 주로 이제 커버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거나 이렇게 돼서 그래서 특약에 이렇게 나와 있거나 이렇게 보장하는 내용들 보면 배상책임 보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밑에 자동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차를 세워놨어요. 근데 아파트 베란다에 우리가 화분을 이렇게 놔뒀었는데 바람이 불면서 새가 앉았다가 휙 날아가면서 화분이 뚝 떨어져서 차 위에 꽝! 그럼 차 망가졌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배상책임 보험 갖고 커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배상책임 보험에 들어가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영업을 해요, 여기서. 근데 2층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계단이 가파라요, 조금. 그래서 손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계단이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데 옛날 건물이라 계단이 가파른 편이야. 근데 하필이면 비 오는 날 손님이 여기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다쳤어요. 뭐 이런 것도 다 배상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커버해주는 게 배상책임 보험. 예, 간단히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배상책임 보험은 이런 게 있죠. 뭐 재산위험이나 인적위험 쳐다보면 뭔지 다 아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보시면 박스 바로 밑에 개인재무 설계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기업 경영과 유사하다. 그래서 뭐 가계부 작성하는 거, 회계장부 작성하는 거다. 뭐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읽어보시면 돼요. 예산을 작성하는 거는 뭐 우리가 예산을 고려하는 건 경영행위이고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 위험의 확인.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라이프 이벤트 중 확정적인 사건이나 임의적인 사건과 달리 불확정적 사건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쵸? 불 언제 날지 알아. 누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쵸? 사망하실지. 내가, 이런, 어르신들 요즘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 줄 몰랐어. 내가 이 나이까지 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불확정적인 사건이죠. 그쵸? 굉장히 중요한 위험이고요.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이죠. 장기 생존은. 사람이 돈 없이 오래 산다는 건, 특히 돈 없으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자, 재무 설계를 진행하기 전에 별도의 위험 확인 기회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위험 관리는 재무 설계 기초공사와 같다. 그래서 7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시면 맨 끝에 이런 말이 나오죠. 위험을 확인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의식적인 위험 보유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확인 방법들을 함께 사용하는 게 좋은데 확인 방법은 다양하죠. 질문할 수도 있고 체크리스트로 볼 수도 있고 플로우 차트로 볼 수도 있고 현장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무의식적으로 위험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이거 우리가 이제 소극적 위험 보유라고 하거든요. 소극적 위험 보유 밑에 가서 보시면 치명적 위험을 보면 개인을 파산에 이를 정도, 조기 사망이나 장기 생존, 주택의 화재, 배상 책임 이런 거 같은 경우엔 치명적인 위험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럼 배상 책임 위험이 왜 치명적이에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간단히 보니까 카트 정도 밀다가 발뒤꿈치 까지거나 아니면 아파트 베란다에다 화분 올려놨는데 그걸 새가 치고 가고서 떨어지는 바람에 바람이 아니면 많이 불어서 떨어지는 바람에 자동차가 파손이 됐을 때 물어주는 거라며요. 또는 계단 올라가다 미끄러졌을 때 건물주가 책임지는 거라며요. 이게 무슨 치명적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안 맞고 사람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계단 타고 간단히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졌는데 영구불구가 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면 그거 배상금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면 건물 팔아야 돼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굴러떨어져서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배상 책임 위험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작게 보면 소소한 거지만요. 크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들의 배상 책임 보험은요. 배상 책임에 관련된 위험들은 치명적인 위험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기 사망 위험은 당연히 치명적이죠. 그죠? 장기 생존.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돈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라는 거만큼 치명적인 위험이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위험 같은 경우는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외부 자금을 차입해야 될 정도로 위험. 실업이나 별장 화재, 그다음에 자동차 파손 이러면 이건 돈으로 어쨌든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적인 위험. 유리창 파손이나 이런 것들, 현지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위험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다음 중에서 위험의 분류가 다른 것은, 그래서 쫙 나열해 놓으면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치명적인 위험, 일반적인 위험, 중요한 위험을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위험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위험 통제 기법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위험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갖고 있을 거니? 아니면 놔버릴 거니? 라는 거예요. 자,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어떤 위험이 있죠? 딱지뜰 위험도 있지만 사고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동차를 운전을 해? 아니면 아예 하지 말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회피와 보유. 자, 위험의 회피는 새로운 위험을 회피하거나 기존의 위험을 제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홍수가 많이 난 지역에서 건축할 계획이었다면 아예 안 하거나 건축을 아예 차 안 갖고 다니거나 이런 부분이 거죠.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아예 밖에 안 나가거나 이렇게. 근데 그래서 두 번째 줄 위험 회피는 강력한 위험 통제 기법이에요. 강력한. 근데 몇 가지 단점이 있죠. 모든 위험을 회피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밖에 나가면은 위험하니까 집안에만 있는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다고 해서 안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집안에 있어도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 선반 위에 뭐 올려놓으려다가 떨어져서, 그쵸? 뭐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전기 콘센트 갈다가 감전되거나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예. 아니면 뭐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 틀었는데 갑자기 온수가 급탕으로 나와버리는 바람에 화상 입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회피는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위험 회피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죠. 자동차 갖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자동차를 아예 안 갖고 있을 경우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는 이런 거다. 그다음 위험 보유. 소극적 위험 보유와 적극적 위험 보유가 있는데 소극적 위험 보유란 위험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보유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위험을 확인해서 뭘 알아보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살펴보고 플로우 차트를 살펴보고 하는 부분들은 소극적 위험을 파악해보기 위한 거였구나. 그죠? 반면에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엔 적극적으로 위험 보유하면서 이제 대처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소극적 위험 보유다. 인지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험 통제. 그러면 위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손해의 통제는 적극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위험, 통제 대상은. 왜냐하면 소극적 위험 대상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통제 자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적극적 위험은, 적극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태의 위험은 이제 통제를 하는 기법이죠.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빈도와 강도 통제입니다. 빈도와 강도. 빈도와 강도. 예를 들어서 얘는 등굣길에 자주 넘어져. 그래서 소독약이 필수야. 필수 구입해야 돼. 그럼 이거는 비용이잖아요. 그쵸? 그쵸?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 자주 넘어져서 그렇다고 애를 학교를 보내지 않아? 이거는 빈도는 자주 일어나지만 강도가 되게 약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빈도 통제를 하면 되죠? 그죠? 예. 사실 뭐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하니까 빈도 통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잘 앞을 보고 다니게 해라.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자주 넘어지는 걸 보니까 그래서 왜 자꾸 넘어지니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야. 애가 눈이 나빴어.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했었던 거지. 그래서 안경을 씌워줬더니 어떻게 해요? 애가 이제 앞이 잘 보이니까 안 넘어지고 잘 다니더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통제들을 하는 게 이제 손해통제 기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 빈도 통제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의 원인을 개선해서 발생 빈도를 줄이는 거고요. 그러나 손해 빈도 통제를 아무리 효과적으로 수행하더라도 사고는 발생하죠. 안경 씌워줬어도 분명히 뛰어다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피해 규모를 줄이려는. 그래서 무릎 바지 해주면 그러면 훨씬 덜 다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강도 통제죠. 이거는. 손해 강도를 통제한다. 그래서 건물에 화재 경보기나 자동 소화기 등을 설치하는 것들. 예. 화재 예방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빈도는 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을 때는 자동 스프링클러나 이런 거 설치가 돼 있거나 소화기가 있어서 언제든지 끌 수 있으면 확실히 손해가 덜 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그게 손해 통제 기법이다. 그다음 위험 재무 기법. 이제 재무가 나왔으니까 이제 돈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일반 자금은 필요 시점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반면에 손해 복구 자금은 필요 시기나 규모를 예측하기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육 자금 언제 들어갈지 알잖아요. 주택 자금, 대출 상환 다 언제 들어갈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 아니면 화재 모르잖아. 그렇죠? 얼마가 들어갈지 언제 들어갈지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체 조달
그러니까 경상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형태인 경우죠. 유리창 파손이라든가 뭐 가볍게 질병에 있다든가 뭐 감기 걸렸다든가 뭐 이런 정도, 무릎 다쳤다든가 이런 소규모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경상비 활용하는 게 적절하죠. 근데 그리고 별도의 위험기금을 적립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경상비를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손해복구를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위험기금. 그래서 적금 들어놓는 거죠. 우리는요 거의 발생하지도 않고요. 발생했을 때 손해도 작은데 그래도 조금 금액이 되니까 저희는 그냥 그거 대비해서 보험료 내는 대신에 적금 붓고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기금의 규모가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해버리면 얘는 또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기금을 다른 가계 자금으로 전용해버릴 경우에도 그렇죠? 요즘에 뭐 위험 리스크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뭐 일단 쓰고 보자. 그랬는데 쓰고 나서 사고가 났어. 이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체 조절하는 부분들은 이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외부 조달. 그럼 외부로부터 자금 차입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제가 그림으로는 못 그려서 우산 비 올 때 씌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융기관은요. 금융기관은 비 오는 날 우산을 회수해 가요. 안 좋을 때 걷어가잖아요, 돈, 그쵸? 부도난 위험이 있으면 대출 회수해 가잖아. 부도난 위험이 생기셨네요. 저희가 어떻게든 더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지요, 그쵸? 금기관은 비 오는 날은 절대 우산을 제공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을 때는 그래서 장사 잘 되고 아무 이상 없고 좋을 때는 건물 멀쩡하게 있을 때는 대출해가세요. 저희가 아주 싸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다가도 어느 때 불나서 홀라당 다 타버렸어. 그러면 아는 척 안 하죠. 그쵸?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줄에 손해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빌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보험 가입할 경우에 그러니까 위험의 이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험 가입. 보험 가입하면 처음 보험료 내고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험료 내고서 얼마 안 지났는데 사실 사고가 발생했어요. 우연하고 그쵸? 급격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우연하게. 그러면 불확정적이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따르죠. 보험 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장점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신속하게 신청하고 나면 일정 기간 이내에 바로 나와야 되니까 신속하게 자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걱정과 불안이 없어지죠. 보험 가입하고 나게 되면 불나면 해결이 되니까 조심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그렇죠. 이 조심해야 되지가 잘 안 돼서 그렇지. 보험 가입하고 나면은 그렇죠. 보험이 다 해주는데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리고 보험회사로부터 위험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제 혜택도 있고요. 다만 돈이 들어가죠. 그렇죠? 다만 단점은 하나 있다라는 거죠. 비용이 수반된다라는 단점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많은 장점을 갖고 가죠. 거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위험의 이전, 지금 보험 가입이고요. 그래서 위험관리 기법에 대한 선택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빈도, 고강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한 번 발생할 때마다 폐가망신할 정도야. 그러면 얘는 보유 안 하는 게 최고죠. 그래서 고빈도, 고강도 위험일 경우에 개인 및 기업의 생존을 위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고요. 이럴 경우에 바로 밑에 손해통제 기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위험 자체를 회피하는 위험 회피 기법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저빈도, 고강도. 정말 발생할 확률이 높지 않은데 한번 발생하면 거의 묻힐 지경인 거죠. 거의 파산에 이를 정도로 거의. 자, 이럴 경우엔 이제 위험에 대해서 보험이 필요한 거죠. 이럴 때.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자체 조달보다는 외부 조달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경우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보험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빈도는 고빈도인데 강도가 저강도예요. 뭐 자주 사고가 발생은 나기는 해요. 근데 뭐 그다지 영향은 없어요. 뭐 이럴 경우에는 크게 저거 없으니까 외부 자금 조달도 되고요. 그렇죠? 외부 자금 조달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경상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크게 뭐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저빈도, 저강도. 저빈도, 저강도는 영향도 미미하고 그러니까 그냥 냅두면 돼요. 위험 통제 기법이나 그다음 손해 통제 기법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뭐 특별히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경상비로 자체 조달도 가능하죠. 이런 형태로. 근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고빈도, 저강도, 저빈도, 고강도, 뭐. 그러면 이제 위험의 이전, 이제 위험을 넘겨주면서 보험 드는 거. 그쵸? 그거는 저빈도, 고강도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시험이 나오죠. 어떤 거냐? 이런 거. 그 다음에가 이제 살펴볼 게, 그러면 이제 보험의 원리예요, 보험의 원리. 보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자, 보험료는 장래 사고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서 보험료와 그다음 보험회사의 비용 및 적정 수준의 이윤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보험료는 그러면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보험료와 순보험료는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위험보험료도 있고 이제 저축보험료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쭉 나와요. 그래서 뭐 순보험료와 비용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 그래서 설계사 채널에서 만약에 고객을 섭외를 하게 되면 비용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약비, 그렇죠? 신계약비 지급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지급을 하죠. 받은 보험료 중에서 일부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도 그렇고요. 수금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급을 하고 나서 위험에 대한 보장, 그 다음에 만약에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축에 대한 보장, 이런 부분에 각각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뭐라고 얘기한다? 여기를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눠진다. 자, 보험료 구성에서 수지상등의 원칙. 자, 수지상등의 원칙이 나왔어요. 수익과 지출은 같아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수지상등의 원칙은 순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료 총액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영업보험료하고 같은 게 아니고 지급보험금은 뭐와 같아야 된다? 순보험료와 같아야 된다. 부가보험료는 이미 비용으로 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급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수익과 지출, 즉 수지상등은요. 순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료 총액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보면 순보험료 총액이 지급보험료 총액보다 많으면 얘는 적은데 얘는 조금뿐이 안 들어갔는데 얘를 되게 많이 받았어. 그럼 다음부터 좀 덜 받아야 되겠죠? 보험료. 그렇죠? 반대의 경우에는 더 받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보험료 산출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 보시면 간단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 이거는 전체 개념에서 봤을 때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면 수익과 지출은 같아야 된다라는 부분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땐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은 뭐냐면 자 만약에 가정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있어요. 택시를 운행하시는 기사분이 있어요. 자, 두 분 중에서 교통사고 날 확률은 누가 더 높아요? 당연히 기사분이 높지요. 그쵸? 근데 만약에 교통사고 나게 되면 보상할 때 하는 똑같은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를 두 분을 똑같이 받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당연히 말이 안 돼요. 위험률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거고요. 위험률이 낮은 사람은 그만큼 보험료를 적게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부 반대급부 원칙.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칙이 전체적인 관점이라면 개별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거는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이라고 얘기한다. 자, 대수의 법칙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동질의 위험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위험률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사망이나 이런 부분 있을 경우에 뭐 사망률 뭐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표본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줄에 보면 어떠한 사건의 발생 확률은 1회나 2회로 관찰해서 예측하기 어렵고요. 관찰의 횟수를 늘려가면서 일정한 발생 확률이 나오는 어떤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걸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개인의 경우에도 우연한 사고의 가능성이나 발생 시기 등은 다 틀리죠. 근데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면 일정한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발생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동일한 동질의 위험을 가진 다수의 가입자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위험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험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보험단체의 안전성도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바로 밑에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이 1년간 몇 명 정도 사망할 것인가를 산출하는 것이 사망률이고요. 그렇게 해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경험생명표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보험회사가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 자, 생명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등의 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 통계치를 근거로 작성하는데요. 경험생명표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는 지금은 이제 9회 경험생명표를 표준 위험률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97년도 4월부터 예정 위험률이 자유화되면서 회사별로 경험생명표의 적용이 자유롭게 됐죠. 옛날에는 일률적으로 이겁니다. 이거 쓰세요 했는데 지금 다 회사마다. 예,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게 제 9회 경험생명표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손보상의 원칙. 이게 이제 보험은 사실 사행성이 있기는 해요.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실손보상의 원칙이 이제 기본이죠. 이게 이제 근데 생보하고 손보가 좀 달라지는데 손보 쪽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리스크가 난 만큼 그러니까 손해 본 만큼만 보상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손보상 부분이 나오죠. 근데
우리 생명보험이나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은 약간 다른 부분도 있죠. 뭐 진단비. 뭐 이러면 진단 받을 때 금액 얼마 안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뭐 암 진단 받으면 얼마. 뭐 질병, 무슨 질병일 땐 진단비 얼마.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는 사실 약간 사행성이 이제 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험은 기본적으로는, 사행성 있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주택이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100만 원의 화재 손실이 발생했는데 200만 원 보상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100만 원의 화재가 발생하면 보상을 100만 원 해주든가 아니면 자기 부담금 일부 제하고 그래서 뭐 90만 원만 보상을 하든가 그렇죠? 이런 형태로 보험은 움직이게 되죠. 그게 이제 실손보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그가 입은 손해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 줄에 사회질서를 저해하게 되므로, 즉 돈을 더 주면, 그렇죠? 보험 가입하고 이득 본다 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사회질서를 저하게 되므로 손해보험에서는 실손보상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인보험에 해당하는 생명보험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게 사람의 가치가 얼마죠? 여러분들은 본인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옆에 친구는 얼마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치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손보상의 원칙, 손해가 얼마나 늘면 다리 하나 부러졌는데 그럼 손해가 얼마예요?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메시가 부러진 다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지나가던 아저씨가 부러진 다리하고는 똑같은 다리이긴 하지만 경제적인 능력치는 다르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명보험이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그렇지만 생명보험이 퀘션이 되는 거죠. 자, 보험료의 구성 원리입니다. 보험료. 보험료는요, 일단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나눠진다 했죠. 그러면 순보험료는 또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나눠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이제 비용이니까, 그쵸? 여긴 비용이고요. 여기는 이제 비용으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신계약비, 사업비, 뭐 수금비, 뭐 이런 형태로 나눠진다라고 보면 위험에 대한 예정 사망률이 여기서 보시면 자 예정 위험률 그 다음에 예정 이율 예정 사업비율 각각의 예정 위험률이 높아지면 위험보험료는 더 받아야 되겠죠. 예정 위험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덜 받으면 되겠죠. 예정 위율이 높아지면 즉 보험료를 받아서 일부를 저축을 하고 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적립금을 쌓아놓거든요. 근데 그 수익이 좋았어. 제대로 운용을 잘했으면 당연히 보험료는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수익이 안 좋으면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비용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덜 받아도 되겠죠. 비용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더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보험이 생명보험계약이에요. 생명보험계약인데 생존보험계약이에요. 생존보험. 생존보험계약이면 살아있을 때 주는 부분이에요. 또는 사망보험계약이에요. 그러면 사망률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겠죠. 그럼 보험료는 늘어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사망률이 적어지면 보험료는 줄어들겠죠. 생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계산의 기초는 예정위험률. 예정위험률은 그래서 대수의 법칙, 사망률에 의해서, 그렇죠? 예, 사망표에서 대수의 법칙이 이제 의해서 이제 사망률을 계산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가정한 것이 예정위험률이다. 예정이율은 장래 보험금 지급하기 위해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금 중에서 비용 빼고 축적해 놓으면서 이걸로 이제 운용을 하는데 그 운용을 한 수익률이 좋으면 적게 받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장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운용을 해서 잘 운용을 하면 덜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기대되는 지급보험금과 수입보험금 보험료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여 일치시키는 방법. 그때 이걸 할인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예정이율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더 운용을 잘할 것 같으면 나중에 받을 게 이건데 I값이 이거면 현재 그러면 이율을 더 많이 볼 것 같으면 이율을 더 못 볼 것 같으면에 따라서 내야 되는 금액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고요. 예정사업 비용을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설명 다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예정위험률 박스 보시면 예정 사망률이 낮아지면 사망보험금은 낮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존보험료는 높아지게 된다. 이건 이제 생사혼합보험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죠. 살았을 때 1억, 죽었을 때 1억. 양로보험 같은 거. 그래서 살아도 주고 사망해도 주면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 뭐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위험보험료 자체가 예정위험률이 높아지면 낮아지면 그렇죠? 그 다음 예정이율은 낮아지면 보험료는 높아지게 되겠죠. 운용을 잘 못하면 보험료는 더 받아야지. 어차피 주는 돈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보험금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운용을 잘 못해요. 시장이 안 좋아서 운용을 잘 못해. 그럼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보험기간이 길어질수록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 변동폭은 당연히 크겠죠. 순수 보장성보다는 만기 환급형의 보험료 변동폭이 크죠. 당연히. 순수 보장성은 하나만 갖고 왔는데 예정이율까지 같이 보험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예정사업비율, 사업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당연히 싸지겠죠. 마지막으로 보험료의 구성입니다. 자,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그렇죠? 자, 순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만기 등. 자, 사망이나 장애는 이쪽일 거고요. 만기는 이쪽이겠죠. 그렇죠? 만기 등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위험이율과 예정위험률과 그 다음에 예정이율을 기초로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수지상등의 원칙은 얘는 빠지니까 그렇죠?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산출된다. 자, 부가보험료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계산된 보험료로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다. 그래서 모집수당이나 이런 거는 이제 신계약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회사 운영하는 비용, 그 다음에 자금, 수금하는 비용, 그렇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간다. 자, 1차 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험이 뭐냐? 보험이 왜 있는 거지? 그럼 보험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뭐야? 그다음 보험료는 뭐 어떻게 생겼어?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한 거고요. 이번 차시에서 시험이 자주 나오죠.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이 어떤 때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위험을 이전할 건지 보유할 건지 저강도 고강도 고빈도 저빈도 이런 부분들 수지상등과 대수의 법칙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은 보험에 대한 기본이었다면 이제 계약에 대한 이론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